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80페이지 보시면 5번 사례죠. 2016년 사무관 문제 2번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를 잠깐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이제 2월 8일이거든요. 2월 8일이면 뭐 겨울도 이제 3분의 2 정도가 지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이 뭐 사무관이시라면은 이제 4월 말이고, 뭐 법무사나 이제 법원행시라면은 뭐 9월 또는 9월 이후 10월이 이제 될 텐데, 이제 시험이 임박할수록 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긴장되고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긴장되고 이제 압박감을 느끼다 보면은 그 자체적으로 체력 소모가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뭐랄까요, 이제 시험 막판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시험에 이제 임박했을 때 이제 길 가다가 뭐 같이 시험 공부하는 동료 선후배 보시면 뭐 그냥 인사치레로 이제 정리 잘 됐냐 그러면은 아예 무슨 정리는 정리냐, 이제부터 시작이지라는 말 하기가 일쑤죠. 그래서 아예 이제 그런 말을 뭐 묻는 게 실례고, 이제 그런 말을 묻고 답하지 않는 것이 뭐 수험가의 매너가 된 것처럼 굉장히 이제 힘든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요, 이제 시험 막판에 정말 막판 일주일이나 막판 열흘 뭐 이런 때는 거의 뭐 체력으로 승부가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운동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뭐 안 하시던 걸 헬스를 하시고 뭐 그렇게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식사 후에 한 뭐 30여 분 정도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걸으시는 게, 그러니까 걷는 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일 무난한 운동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2015년도에 법무사 3시로 이제 2차를 합격을 했는데, 그때 이제 1차 끝나고 학원 동차반에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여름이죠. 그러니까 7월, 8월인데, 이렇게 키가 좀 크고 마른 분이 계셨어요. 아마 그에 합격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항상, 그러니까 말수가 적으신 분인데, 쉬는 시간만 되면 모자를 쓰고 급한 일이 있어서 막 뛰어나가시는 것처럼 막 어디를 이렇게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10분 지나면 꼭 들어오시고, 그래서 어느 날은 뭐 어디를 가시나 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길을 한번 봤더니 어딜 가시는 게 아니고 그 짧은 10분 동안이라도 운동을 하시려고 어떤 코스를 정해놓고 열심히 빠른 속도로 경보를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막판에는 이제 체력 한 방울까지 다 쥐어 짜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은 한 30여 분씩이라도 꼭 가벼운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동을 한다고 해서 체력이 강해지는 건 아닌데, 지금 있는 체력이나마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의류 판매 상인 을에게 원단을 제공하는 갑이죠. 그러니까 지금 갑은 원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이니까 혹시 이렇게 물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아마 시효 기간이 163조 6호의 3년짜리가 아니겠는가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을이 이제 을이 채무자고 갑이 채권자겠죠. 그래서 외상대금 채권이 있는데, 채권자 갑이 주채무자 을에게 외상대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이미 판결을 선고받고 2006년 10월 25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판결이 확정되면 165조 1항에 따라서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채권자 갑이 판결 확정 후에 주채무자 을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을 하니까, 그날 주채무자 을이 친척인 병한테 연대보증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이 지금 추가가 되죠. 그래서 그날 12월 26일 같은 날 그 외상대금 채무를 병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논점이 또 추가가 되겠네요. 그런데 2014년 12월 1일 날, 그러니까 거의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지 거의 8년 다 되는 그런 때죠. 그러니까 지금 2006년 10월 25일 날 판결 확정으로 인해서 단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8년 뭐 한 1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그 주채무자 을과 연대보증인 병을 향해서 외상대금 5억 원 지급의 소를 다시 한번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될 수 있는 판결의 결과와 이제 근거를 쓰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조금 이제 민사소송법과 관련을 해서요, 이미 2006년 10월 25일 날 판결이 하나 확정이 됐는데 지금 같은 소를 거의 8년 후에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소법의 그 기판력의 논점과 관련해서 그 2번 논점에 정리해서 첫 번째 줄에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게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모순금지설에 따르면 소위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소송법적인 논점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민법에 민소법 들어오고, 뭐 민소법에 민법 쟁점 들어오고, 또 이렇게 집행법적인 쟁점도 들어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2차를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그게 이제 최근 변시에 민사법,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이제 그쪽은 민법과 민소법, 민지법을 하나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민사법 통합의 그런 어떤 그런 스타일로 문제가 조금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중에 어떤 교과서는, 어떤 교수님의 교과서는 아예 그냥 그 단권짜리 교과서에 전체적으로 민사소송법적인 목차와 체계 속에 민법 내용도 집어넣고, 민지법은 이제 맨 끝부분에 첨가해서 집어넣는 식으로 이제 책을 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그런 쟁점들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뭐랄까 이제 다른 그 민사법 관련 과목의 쟁점들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판력 본질에 관한 판례의 모순금지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반복금지설과 모순금지설이 있죠. 기판력의 본질에 대해서. 근데 판례는 모순금지설이다라고 딱 쓰는 건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모순금지설로 평가가 된다라는 말이 정확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승소 판결을 얻은 경우에는 어떤 그 승소 판결의 경우에는 소각하, 왜냐하면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패소 판결의 경우에는 청구 기각, 왜냐하면은 전소 판결과 모순된 판결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승각 폐기를 암기를 하는데, 그래서 판례 입장은 한 3줄 정도로 간략하게 쓰시고 모순금지설로 평가가 된다라는 게 정확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기판력의 본질에 따랐을 때 소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행의 소의 소이이익에 관한 논점이 들어가기는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주채무자 같은 경우에 그 단기 소멸시효 몇 년짜리인데 이제 165조에 따라서 판결 확정으로 10년으로 연장이 된 것이 맞느냐. 그리고 연장이 되었을 때 이제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 판결로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됐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 연대보증을 섰을 때 그 연대보증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도 그러면은 10년으로 늘어나느냐라는 부분이 논점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3번에 보시면 갑이 2014년 12월 1일이죠. 주채무자 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그 소의 이익 때문에 소송 요건을 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논점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결론이 되는 판례를 보면 원칙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죠. 근데 두 번째 줄에 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신소의 제기가 허용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결 요지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임박해서 강제 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 집행 실시가 가능했냐 가능하지 않았냐 여부에 상관이 없이 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동일 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중복재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소각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나온 김에 그 이행의소의 어떤 소의 이익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행의소의 소이익의 문제가 한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소에서 보시겠지만 그냥 상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과연 소외이익이 있느냐라는 그런 파트의 논점이 있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에 관한 리딩 케이스가 어떤 뭐 가불병 이런 식으로 순차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데요. 만약 가불병이 있다고 했을 때 최종 등기 명의자인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이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구 기각이 됐어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은 최종 명의자인 병께 말소가 되어야 을로 오고 을을 말소해서 갑으로 오고 갑을 말소해서 표현적으로 말소를 할 수 있는데 최종 명의자인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가 인용되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그 중간 명의자, 갑을 병이라고 해서 을이겠죠. 중간 명의자의 어떤 말소 등기의 집행이 불가능하죠. 집행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간 명의자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한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외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어차피 안 될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과 판결 절차와 강제 집행 절차는 서로 별개의 독자적인 의의가 있고 그리고 중간 명의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판례가 이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한 이행의소의 논점이 하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네. 그리고 이제 가압류에 관한 논점이 있죠. 만약에 이제 같은 집행 가능 현저 곤란에 관한 그 포인트에서 가압류가 되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했다라고 했을 때, 자, 가압류 되었을 때, 그럼 과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판례는 결론적으로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가압류라는 거는 뭔가요? 가압류가 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이 금지가 되죠. 근데 판례는 지급이 금지가 될 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행의소를 제기하는 게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 명의 옛날 말이죠. 그러니까 집행 권한을 취득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와 비슷하게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행의소를 제기할 소외 이익을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행의소의 이익의 두 번째 논점은 어떤 목적의 실현 가능성이나 또 실익이 없는 청구 같은 경우에 이행의소의 이익이 있느냐라는 그런 논점이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판례를 잠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 없이 말소된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회복 등기를 구하는 이제 이행의소를 제기를 했는데 그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근저당권의 그 대상인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경락이 확정되어서 아예 그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미 그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회복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의 소의 이익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죠. 청구 인용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읽어본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행의소의 소이익과 관련된 논점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거의
확정 판결이 있은 후에 8년이 약간 지나서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했기 때문에 그 전에 강제 집행 어떤 실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했느냐 어려웠느냐의 문제를 차치하고서 시효 중단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소각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본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주채무자에 대해서 이제 확정 판결이 1차적으로 있었죠. 그렇다면은 80페이지 맨 밑에 이것은 163조 6호의 물품대금 채권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릴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가시면 자, 판결 등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81페이지에 단기 소멸시효가 아니라 165조에 따라서 10년으로 연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65조의 취지가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어떤 그 조문이 나왔을 때 그 조문에 대한 어떤 뭐 근거라든가 입법 취지를 아는 대로 적어준 것도 굉장히 이제 가점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였나요? 그 당시에 법무사를 이제 최우수 성적으로 합격하신 분이 계셨는데 합격 수기가 이렇게 나왔죠. 근데 법률신문 같은 법률 저널인가에 나왔었는데 여자분이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답안을 썼는가에 대해서 뭐 자기만의 노하우를 이제 공개를 하셨어요. 근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목차를 아주 단순화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우선 이제 조문, 이 사안에 관련된 조문이 뭔가를 적시하고 그 조문에 어떤 대한 간략한 설명이라든가 뭐 입법 취지라든가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대부분의 판례는 조문이 명확하게 있고 조문으로 100% 해결이 된다면 판례가 별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조문에 대한 해석론이 문제가 되는 그런 지점에서 판례 쟁점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문을 적시하고 그 조문에 관한 해석론상의 문제점, 그 다음에 판례, 그 다음에 검토 및 사안의 해결을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뭐랄까 분명하게 쟁점이 부각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목차 구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차 구성에 대해서 뭐 특별한 고민이 없으셨겠죠. 근데 그렇게 쓰실 수 있으려면은 그 조문에 대한 학습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 165조의 취지는 무엇이냐?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이 소멸했다는 거죠. 이미 판결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고, 그래서 그리고 채권자로 하여금 단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여러 차례의 어떤 중단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뭐 입법 취지 이제 기억나시면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65조의 뭐 적용 요건은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판결이 확정이 되고 판결 등의 확정 당시 변제지가 도래했다 간략하게 적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불간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안의 경우 자, 근데 사안의 경우에요. 실질적으로 10년인데 사안의 경우에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2006년 10월 25일 확정이 됐는데 그 좀 지나서 2006년 12월 26일 날 거기 갑이 을에게라고 돼 있어야겠죠.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을 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오자가 났네요. 그래서 을은 또 병에게 연대보증을 부탁을 했다. 독촉을 받고 연대보증을 부탁을 했다면 그렇게 연대보증을 부탁해서 연대보증을 세운 그 행위 자체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채무 승인은 또 독자적인 시효 중단 사유이기 때문에 2006년 12월 26일이죠. 그날이 독촉받고 보증 세운 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06년 12월 26일부터 10년이 진행이 돼서 2016년 12월 26일에 시효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대보증인 병을 보죠. 아까 연대보증인에 관한 문제는 그 시효가 연장된 그 효과가 단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효과가 병에게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판례 제목에 주채무자에 대한 그 확정 판결에 의해서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판례인데요. 자, 여기 핵심은
그러니까 보증채무는 부종성이 있죠. 부종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한 채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논거가 본문 첫 번째 줄에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한 채무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이제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논거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주채무자가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연장된 후에 주채무를 보증을 했죠. 그런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성질에 따라서 민사냐 상사냐, 그래서 민사채권이면 10년이고 형사채권이라면 5년의 그런 소멸시효 기간에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상법 조항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 상인이 원단이라는 상품을 판매한 대금 채권에 관한 연대 보증을 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행위에 해당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는 시효 기간은 5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이라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면 되고요. 이것이 뭐 3년이거나 10년인 것이 아니고요. 자, 따라서 그러니까 독립성이라는 거는 부종성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종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채무의 그러니까 보증채무의 존재는 주채무의 성립 및 존속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부종성인데, 여기 독립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별개 독립한 그런 어떤 채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상보증인과는 다르죠. 물상보증인은 물적 유한 책임만을 지는 것이고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보증인은 책임만을 지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채무를 이제 부담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상보증인은 그러니까 물적 유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469조 2항에 보시면요, 469조 2항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그냥 관련된 내용이라서 잠깐 보고 넘어가면요. 469조 2항에 보시면 거기 제3자의 변제라는 제목 하에서 2항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자, 요 조항은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중에서 누구한테 적용이 될까요? 이 조문에 반대 해석을 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면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것은 물상보증인을 말하는 거죠. 보증인은 원래 채무가 있는 거니까 이 조항에 적용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결국 5년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병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이 5년이니까요. 병이 2006년 12월 26일 날 의뢰 외상대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2011년 12월 26일에 시효가 완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은 2014년 12월 1일이니까 병의 연대보증 채권은 시효 소멸이 됐고,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주채무자 을에 대한 청구는 인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연대보증인 병에 대한 청구는 청구 기각을 이제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것은 그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 기간, 그러니까 주채무자에 대한 그 확정 판결로 인해서 시효가 연장된 상태에서 연대보증을 했을 경우에 연대보증인의 어떤 그 소멸시효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별개 독립한 채무이고, 그리고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행의소의 소유 이익에 관한 그런 논점, 이게 주된 논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83페이지에 이제 사례 6번 또 소멸시효 2010년도 법원행시 문제를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약간 조금 문제가 복잡하죠. 뭐 복잡하다기보다 좀 사안이 길죠. 사안이 길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긴 사안은 결국에는 그 시간 내에 풀어내야 되는 그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소멸시효는 그 문제가 나오는 구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긴 문제를 여러 번 이제 복습을 하시면은 그 당황하지 않고 그 풀어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우선 사안을 보시면 지금 이제 위쪽에 상단부에 이제 사실관계가 나와 있고 밑에 이제 설문이 나와 있죠. 설문을 보면은 뭐 이제 피고의 주장이나 원고의 반박 주장에 대한 당부를 검토하고 약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문제 2번에 이제 가를 보시고요. 자, 가번에 자, 피고는 채권자입니다. 참고로 채권자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아름다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이 소외회사가 채무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원고가 하나 나와야 할 텐데 아마도 원고는 뭐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계속적 거래 약정을 맺었고요. 그래서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소외회사에게 이제 물품 공급 약정을 하는 거죠. 화장품을 공급 약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줄 끝에 원고가 쭉 보면은 뭐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결국 6번째 줄 끝에 이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가 물상보증인, 피고가 채권자, 그다음에 소외회사가 채무자네요. 그러면은 물상보증인이 원고라면 물상보증인이 소를 제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도 요 앞 시간에 응소에 관한 우리가 이제 논점을 본 것처럼 물상보증인이 소를 제기했다라는 것은 아마 시효가 소멸했으니 뭐 아니면 변제를 했으니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에 어떤 소를 제기했을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또 응소의 논점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번에 쭉 공급을 받다가 소외회사인 채무자가 두 번째 줄에 2007년도 6월 30일 이후부터 거래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대금이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다번에 지금 피고가 채권자죠. 그래서 그 근저당권에 기해서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결국에 우리가 이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시점이죠. 그래서 2007년도 10월 15일 날 경계결 등기가 경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근데 이제 지금 이 근저당권 목적 대상 부동산은 물상 보증인 소유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채무자에게 그 경매가 들어갔다는 걸 통지를 해야겠죠. 통지를 해야 하는데 세 번째 줄에 채무자에게 교부 송달이 되지 않고 우편 송달인 발송 송달로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자 그렇다면은 압류가압류 가처분 같은 경우에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해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통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라는 그 방식의 문제, 교부 송달이 아니라 발송 송달도 가능한가에 관한 논점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고가 채권자죠. 채권자가 원고인 물상 보증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경매 신청을 취하를 했습니다. 자, 취하를 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나올 논점 중에서요. 이제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채무가 확정이 되어야 할 텐데 채무가 확정이 되는 그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경매 신청 시냐 아니면은 뭐 경락대금 완납 시냐에 관한 논점도 이제 더불어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라번에요. 자, 피고 채권자가 소외회사 채무자에게 별도로 2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3월 24일 날 대여를 한 거기 때문에 이미 경매가 들어갔다가 경매 신청을 취한 이후에 대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여금 채권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가 나올 것이고, 결국 마번의 원고인 물상보증인이 나머지 물품대금 채무가 시효소멸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랬을 때 피고의 주장이 나오죠. 피고는 채권자죠. 자, 채권자의 주장은
시효가 중단됐다. 근데 시효가 중단된 기준 시점은 원고의 소재기 당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재판상 청구가 시효의 중단인데 지금 원고가 재판상 청구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원고의 소재기 당시로 이제 본다라는 게 지금 채권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원고의 소재기 당시에는 지금 최종 물품 공급일이 2007년도 6월 30일이었거든요. 그때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상사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5년이 아직 경고 안 했다 이거죠. 원고의 소재기가 언제죠? 2010년 4월 14일이죠. 그런데 상사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근데 5년인데 경고 안 했으니까 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효 소멸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으로 인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시효를 중단시키는 어떤 사유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또 물상보증인이 2007년도 11월 19일 날 일부 변제를 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데 그걸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보는 것이고 동그라미 4번에 자, 응소를 했다. 그래서 내가 2010년도 5월 4일 날 응소를 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되었다. 그래서 아까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에 대해서 채권자가 응소하는 것을 시효 중단 사유인 응소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또 피고가 지금 채권자가 아까 2008년도에 2천만 원을 대여했죠. 근데 이것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다. 따라서 이거를 변제받기 전에는 근저당권 그 설정 등기를 말소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이제 피고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시효에 중단되는 또 시효의 어떤 진행을 막는 그런 사유들을 있는 대로 다 제기를 한 거고요. 이런 주장에 대한 당부의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셔서 84페이지에 원고의 반박 주장이 나오죠. 자, 아까 보면 경매 신청이 취하가 됐죠. 2007년 11월 19일 날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은 다음에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했습니다. 따라서 취하했기 때문에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원고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소장 부본 송달 날이 이렇고 소송의 변론 종결일이 이렇고요.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뭐 지연 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가정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그냥 이렇게 각각 쪼개져 있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각각의 설문에 대해서 이제 짧게 이제 답을 하면 될 텐데요. 자, 우선 84페이지로 이제 가셔서 피고의 동그라미 1 주장에 대한 당부의 판단을 해보자. 동그라미 1번이 뭐였냐면 지금 물상보증인의 소재기 시점을 시효 중단 시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상사 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 걸리는데 아직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 주장에 관한 당부입니다. 자, 그래서 뭐 문제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니까 피고의 주장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취지인 것인데, 자, 우선 85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우선 소멸시효는 이제 소멸시효의 대상 적격이 되는 권리냐라고 봤을 때, 뭐 162조에 뭐 채권도 소멸시효의 목적이 되니까요. 따라서 뭐 화장품 그 물품 대금 채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의 대상 적격이 되는 것이고, 자, 3번에 그럼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10년이죠. 162조 1항에. 그러나 상법 64조에 따르면은 이제 상사시효는 5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그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산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멸시효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간을 우리가 나누어서 보면요.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그 기산점은 우리가 이제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죠.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이제 정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인데 반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냐라는 것은 그 아라비아 숫자 3번의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것은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법률상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뭐 그 채권자가 5년이라고 했다고 해서 5년이라는 기간에 법원이 구애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상인이 물품을 만들어서 그 물품을 판매하는 거죠. 따라서 5년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면은 그 시효를 따라야 되는데, 보면은 이것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그런 채권이죠. 그래서 민법 163조 6호에 따라서요. 따라서 이것은 5년이라는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3년의 시효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상 적격 나왔고, 기간 나왔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산점이죠. 자, 기산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판례에 나와 있듯이요. 자, 채권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의 계산의 어떤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변론조위의 적용 대상이고, 그렇다면 본래 기산일과 당사자 주장의 기산일이 다를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어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피고의 주장은 2007년 6월 30일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뭐 특별하게 원고도 이제 다투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대로 기산점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07년 6월 30일이 기산점이 될 텐데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요. 자, 기산점이 2007년 6월 30일인데 기간이 3년이죠. 기간이 3년인데 자, 지금요. 지금 그렇다면 자, 2007년 6월 30일이 기산점이고 기간은 3년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 원고 여기 약간 지금 결론 부분이 되게 좀 서술이 약간 좀 생략이 된 느낌이 있죠. 근데 좀 압축해서 서술을 하시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시효 중단 기존 시점을 원고의 소재기 당시로 봐야 된다고 이제 이 채권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소재기자가 물상보증인이죠. 근데 재판상 청구라는 거는 채권자가 소를 제기했을 때 그것이 재판상 청구로서의 그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 채무자의 소에 채권자가 응소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재판상에 청구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는 소재기자가 누굽니까?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은 그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것이 채권자가 이행의소를 제기한 거라면 시효 중단 기존 시점은 바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그 소재기 시점이 시효 중단의 기존 시점이 되는데, 여기서는 물상보증인이 소를 제기한 거기 때문에 그 시효 중단으로서의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언제냐를 봤을 때는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소재기가 안 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상 청구는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2007년도 6월 30일부터 기산을 하는데 변론 종결일을 봐야 됩니다. 요 사안에서는. 그래서 84페이지의 상단에 보시면 위소송의 변론 종결일은 2010년도 8월 11일이다. 그렇다면은 3년이 지났네요.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 동그라미 1번에 대한 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런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했고요. 동그라미 2번에 아까 피고인 채권자의 주장은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으로 인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었다. 그래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시점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압류가 압류를 이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시효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85페이지 맨 밑에 하단의 문제점을 보시면 이러한 압류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인 소외회사에도 압류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지 따라서 이거를 위해서는 송달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시면 86페이지 이제 아랍의 숫자 2번에 우선 168조에 대한 조문을 적시해 주셔야죠. 시효 중단 사유,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압류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에 민지법 83조를 인용해 주시면서 압류 효력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압류의 효력으로 인해서 채무자에게도 이제 CO 중단 효력이 미치느냐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이제 169조에 관한 169조와 176조의 어떤 그 관련성을 판례와 함께 서술해 주시는 것이 요 동그라미 2번에 관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169조입니다. 그래서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그 승계인 간에서만 효력이 있다. 그래서 169조를 이제 우리가 적시를 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169조에 대한 예외 조항이 바로 이제 176조입니다. 그러면은 176조도 마저 볼게요. 자, 보시면, 그 압류는 결국에, 압류를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 대해서 안 했어도, 채무자에 대해서 안 했어도, 압류를 한 다음에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 대해서 통지를 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중단된다라는 것이 176조입니다. 따라서 176조는요, 169조가 원칙이고 176조가 예외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169조에 보시면 당사자와 승계인이라고 했죠. 당사자와 승계인의 그 명확한 의미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사자라는 게 뭐냐? 그냥 뭐, 야, 당사자는 빠져라는 그런 당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당사자라고 할 때는 권리관계의 당사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당사자는 시효 중단이라는 그 행위에 관여한 자를 당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리관계의 당사자와는 좀 다른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좀 문제가 긴데 여기 동그라미 2번까지만 좀 보고 좀 부득이하게 좀 나머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승계인은 뭐냐? 승계인은 지금 우리가 당사자가 시효 중단에 관여한 자라고 했죠. 따라 승계인은 시효 중단에 관여한 그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승계한 사람을 승계인이라고 합니다. 이 승계인은 뭐 특정 승계, 포괄 승계 불문을 하는 거죠. 그에 대한 예외 조문이 이제 176조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통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통지의 방법에 관한 이제 판례가 밑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89 다카 49 46 판결에 자, 결국에는 그 중간 이하의 169조에 규정된 시효 중단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예외가 176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와 승계인 간에만 미치는 시효 중단의 상대적인 효력인데 176조의 예외를 두어서 확장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줄부터 가면요. 경매 신청이라는 것은 강력한 권리 실행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에 대해서 경매를 걸었을 때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채무자 본인에 대한 압류와 대비해서는 시효 중단 사이로서의 차이를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만큼 강력한,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압류를 걸은 것만큼의 강력한 어떤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아까 169조의 당사자나 승계인 이외에 채무자에게도 중단 효력이 미치도록 하되, 근데 채무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측 불허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통지가 되어야만은 시효 중단을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어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익을 조화시킨다라는 것이 그 본 규정의 취지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송 송달이나 어떤 그런 여타의 송달 방법이 아닌 교부 송달로 송달되어야만 176조의 통지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발송 송달로 통지가 되었죠. 따라서 어떤 그 채무자인 소외회사에 대해서 채권자인 그 피고의 그 채권은 이런 조치로 인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이제 판례를 적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뒤에 이제 좀 뭐 다행히 지금 이제 그 문제들이 좀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라서 그런데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러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